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대군 신뢰 제고를 위해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까요?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소셜미디어 안에서 국방 안보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70년. 국내 유일의 국방 종합 미디어 기관 국방홍보원 창설 특집 국방 포커스. 정몽 교수님, 오늘 특별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국방개그맨 황정씨 씨도 오늘 특별 게스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은 국방홍보원 창설 70주년을 맞아서요.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명대학교 최병욱입니다. 현재는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김영수 교수입니다. 문화 미디어 관련, 그다음 미디어 아트 관련, 그다음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멋지십니다. 예, 네. 발음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기관리 컨설턴트 송동현입니다. 저는 기업과 유명인들의 위기관리 컨설팅 및 자문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셨죠. 네네. 예. 자, 먼저 국방홍보원 어떤 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대답하기 네, 전에 지금 네. 이 세 분도 엄청나신 분 모아놓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뒤에 보이시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진솔하게 모든 걸 보여주십니다. 아셨죠? 대답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예. 그럼 송 대표님 먼저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은 되게 교과서적인데요. 국방홍보원은 국방TV와 국방신문 등 국방홍보 매체를 바탕으로 장병과 국민들의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국방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방부 소속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읽은 티가 납니다. 잘 읽으셨네요. 예, 네. 좋습니다. 좋아요. 김영수 교수님. 예, 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생경합니다. 근데 많은 신문들을 구독하는 걸 끊고 나니까 국방일보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일보는 저의 그 아날로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70주년이나 됐다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하여튼 창설 7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김 교수님 방금 그 생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독립된 홍보기관을 갖고 있는 것은 국방홍보원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AFKN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학창 시절에 네. 공부도 하고 네. 했는데 그럼요. 예. 이제 미군들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들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AFN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American Forces Network인데 아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그 앞에 가장 먼저 써 있는 얘기가 We bring you home이에요. 여러분들을 홈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볼 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군인에 대한 가치관 또 가정으로 국가로 여러분들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 아주 좋았고 저는 국방홍보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국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가치관을 느끼게 해주고 또 국방 정책도 홍보도 해주고 이거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가족들도 꽤 있어서 그분들에게 국방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하는 하면서 We Bring You Home을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예. 너무 멋집니다. 세 분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국방홍보원의 치어리더 같은 분들입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우리 또 국방대학교에 계시는 정한문 교수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들어봐야죠. 네. 예. 저는 뭐 사실 모범 답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게 저 홍보원에 많이 와봤는데요. 우리 홍보원은 국방부의 입장과 국방 정책을 잘 설명도 하고 또 이 국방 홍보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수렴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국방 정책을 잘 국민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분이 굉장히 국방홍보원의 역할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방종합 미디어 기관이고요. 국방정책을 홍보하죠. 또 국군의 사기 진작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민과 군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소통 채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런데 말이죠. 6.25 전쟁이 이제 70주년이라고 저희가 얼마 특집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국방홍보원 창설이 70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 그 난리통에도 방송을 했던 거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정말 7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군요. 네. 대단합니다. 네네. 아, 그래서 약간 복잡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러기 때문에 70년간 그 미디어의 발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또 전문가이신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정리를 좀 정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미디어 트렌드 변화라는 것은 결국 모바일 중심, 뭐 우리가 뭐 온라인 중심, 온라인 실시간 중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그런 말들을 좀 표현들을 걷어내고 보면은 문자 언어, 구술 언어 중심에서 영상 중심이죠. 비디오 중심인데 이것이 이제 실시간 특히 이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이제 당겨진 실시간의 시대인데 네. 하지만 그 안에 실시간에서도 역시 영상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감각, 물리적인 오감의 소통을 영상을 통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각하고 청각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오감각 중심의 새로운 영상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게 그렇군요. 미래라고 보면 될 예.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 실시간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송 대표님 만약에 이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면 이 수용자들의 요구를 더 잘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런 뭐 좋은 사례 없을까요? 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뭐 마케팅 사례나 새로운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좀 교정할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미디어들이 탄생해서 최근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도래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과거에 못했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더 넓어진 예.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도래했다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최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과거에는 말하고 듣기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최근에는 듣고 말하기 형태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리스닝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굉장히 실시간성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다른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오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들을 기업이나 특히 방송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업 같은 경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과 소비자를 소통하는 광고를 만들다거나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모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의견을 메시지를 광고화 시켜주겠다라는 캠페인을 했는데 실제로 내 메시지가 버스 광고나 지하철 광고로 나오는 걸 보고 예. 굉장히 환호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접목해서 보이는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 댓글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댓글이 실시간으로 방송에 접목되는 이런 사례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디오 같은 경우 생존을 다할 것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었지만 이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새롭게 라디오를 진화시켰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양방향 소통 기능과 어떤 개념, 오늘 정말 새롭게 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그러네요. 기회가 예. 됐습니다. 예. 대단한 전문가분들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예. 국방 포커스가 모셨다는 거. 네. 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국방홍보원도 이런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좀 유연하게 해야 될 해줘야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국방홍보원 채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돌발 질문. 소통이죠, 소통이고 그렇죠. 예.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 같은 개그맨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알겠습니다. 핵심이 아닐까. 네. 예.
최 교수님, 그래서요 현재 국방부는 그 정책 홍보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홍보원을 갖고 있는 게 홍보 전략 중에 큰 것이고 네. 네네. 지금 질문이 약간 날카롭나 당황하셨습니다. 지금 살짝. 예. 국방 정책 포커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큰 홍보 전략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홍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한데요. 정확히 맞아요. 그 아까 김 교수님 말씀 중에 참 인상 깊은데 관점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군대를 생각하면 과거지향적 관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군대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 막 불안해하세요.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군사 전략이나 이런 것이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 체계가 정말 엄청나게 변화했죠. 무기 체계가 바뀌면 싸우는 양상이 너무나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전략이 바뀌는 것이고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인권의 문제, 병역 문화 문제 이런 거 정말 바뀌었는데 네. 이것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두 분 다 이제 그 국민소통 자문단 그죠? 그러시군요. 국민소통 네. 전문가단으로 이제 포함되셨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아주 좋은 분들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 군을 제대로 보고 변하는 상황에서 군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네. 보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국민소통 전문가단의 요원이신 거죠. 예. 위원이죠. 요원 같은 위원. 맞습니다. 역할을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좀 네. 근데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이제 이제 뭐 이 채널이 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앞에 좀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군인들 이 군복에다가 채널을 박아놓는 거예요. 몇 번이 국방 채널 뭐 이렇게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은? 공감이 큽니다. 우리 저 국방부 잘 노력하시면 네. 그왜 군복에다 박는 거야. 그렇죠. 채널 몇 번 봐주세요. 이렇게. 아쉽습니다. 예.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조직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의 수장, 장관님은 과연 이 전문가분들의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장관님을 이제 가까이서 뵐 기회가 많은데 네. 보기에는 딱딱해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봐요. 근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개인적으로 뵈면 뭐 윤 교수님 많이 뵈셨을 텐데 네. 정말 그 따뜻하시고 유머도 많으시고 경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할 말씀도 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 실제로 카이다에서 하는 뭐 이제 국방연구원에서 하는 세미나, 외부 세미나에서 보면 강단 있게 하실 말씀을 하시죠. 네. 그죠? 뭐 소통은 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그 국방부 장관님께서 그 장관 TV 뭐 이렇게 해갖고 1인 방송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여기다 채널 하나 프로그램 만들어서. 가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좀 이제 국방 정책의 이제 특성상 국민의 기대치가 참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족시키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민적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김 교수님, 이제 예를 들면은 국민적 관심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이 아무래도 이제 병역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좀 더 원활하고 활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접근 방법만 바꿔서는 안 되고 또 전달은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방홍보원의 지금의 여러 그 미디어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거의 기존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접근한다. 네. 이렇게 접근하는 그걸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디지털 트렌드가 변하면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글로벌 지구촌이 소통하는 문화가 어떻게 새롭게 바뀌었나 그 생태계가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해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에 각자가 채널인데 각자의 채널들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 미디어 이컬러지를 국방홍보원의 미디어 이컬러지의 그 세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면서 단기적인 숙제들을
좀 풀어가면 어떨까 그런 정책 개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 교수님은 또 덧붙일 거 있으시죠?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19에서 우리 군의 대응을 보고 감동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초임 장교들 간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거 보고 군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열정과 헌신, 그죠? 조직력, 행정력, 리더십을 봤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네. 그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전 그 첫 번째로 드릴 말씀 좀 더 자신감 있게 노출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군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안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꼭꼭 문 닫아 왔는데 좀 더 오픈시켰으면 좋겠다. 사건 사고하는 뭐 이야기도 많지만 뭐 데이터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8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옛날에 80년대 군대 생활 해보면 생각해 보면 군대 생활 병영 문화 속에 구조적 폭력이 있었어요. 집합 문화가 있었고요. 네. 아, 많았죠. 월차례 막 그다음 소대장 길들이기 있었고 네. 인분상 그 생각하고 지금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다분히 개인적인 그 개인 간의 문제거든요. 뭐 그런 거 이게 따져보면서 노출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예. 두 번째는 이 정책 전문가, 국방 정책의 외연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통 전문가든 뿐만이 아니고 국방 정책을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들끼리 자꾸 모여서 같이 하는 네. 그 외연을 확대하다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국방 정책을 이해하는 뭐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아, 정말 공감합니다. 그 국민소통 전문가단이 지금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50명, 뭐 100명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그렇죠. 여기 네. 분들도 다 들어가시고요. 네. 예,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집어내겠습니다. 네. 예, 송 대표님, 네. 지금 우리 최병욱 교수님께서 사건 사고를 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국방부는 필연적으로 이게 장병수가 무려 60만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 더 많이 이렇게 과장돼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라는 게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슈나 이해관계자, 뭐 상황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집어서 일반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위기 관리는 보통 위기가 일어나지 않게 막는 예방과 위기가 일어났을 때 데미지를 최소화하기에는 준비와 대응, 그리고 일어났을 때 입은 데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회복 활동들, 이 일련의 활동들을 위기 관리라고 보통 하고요. 이걸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상황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군은 필연적으로 상황 관리는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요. 문제는 가끔씩 보면 커뮤니케이션 관리 쪽에서 종종 미흡한 면을 보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얘기를 잘 해드려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걸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기 관리는 매뉴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매뉴얼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 매뉴얼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에서 매번 훈련을 하듯이 커뮤니케이션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강조드리는 건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학에만 멈춰 있고 네. 습이 안 되다 보니까 학습이 완료가 안 된다는 네. 거죠. 습에는 안 됐다. 네, 맞습니다. 그 매뉴얼 또한 학습을 통해서 체득을 하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가 다시 매뉴얼로 업데이트되는 이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학은 되는데 습. 전문가가 그럼 맞아요. 예. 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그리고 수많은 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이 전쟁 소식을 들었을까? 어떻게 또 알렸을까? 궁금하시죠? 아, 궁금하죠. 지식 포커스! BC 490년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승리를 거두자 한 병사가 40km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와 외쳤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기뻐하세요. 시민들에게 승전 소식을 전한 병사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데요. 당시의 소통 방법은 쉬지 않고 달리기였죠. 달려라 달려라 하니 조선시대엔 포와 북, 징, 꽹과리를 사용하거나 봉수나 깃발로 전쟁 소식을 전달. 1, 2차 세계대전에서는 소통의 매체로 라디오가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히로히토 일왕은 라디오를 통해 항복을 선언. 自分は帝国征服をして
A 氏祖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ており 6.25 전쟁 당시에도 북한군의 남침 소식은 라디오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은 38선 전역에 걸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 소식을 접하고 소통했던 그때 그 시절.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 영상 속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그 사람. 대한민국 최초의 종군 기자라 불리는 국방부 정원국 촬영대입니다. 이들은 왜 포탄과 총탄이 난무하는 전장에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전황 소식을 알리고자 목숨을 걸었던 거였죠. (6.25) 전쟁 당시 국방부 정원국 촬영대는 국방뉴스와 전쟁 기록 영화를 통해 전쟁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국군은 처음으로 산포와 M2 대포를 손인 후 사기는 100배했고 포격은 100%의 명중률을 올렸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군 기자들은 대체 언제부터 전장의 소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했던 걸까요? 세계 최초로 전쟁을 취재하고 보도한 건 1854년 크림 전쟁에 종군했던 런던 타임스의 윌리엄 하워드 러셀. 그는 영국 지휘부의 무모한 돌격 작전으로 최정예 경기병 연대가 전멸한 전투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 생전보에 익숙한 영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가 쓴 전쟁 보도를 접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전장으로 달려가 광명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절대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국방홍보원에선 누구보다 발빠른 전쟁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전하는 그날까지 지포 군파라치는 계속됩니다. 찍찍! 네, 대단합니다. 예, 요즘 저만 좋아합니까? 예, 좋습니다. 봤습니다 하면은 봤습니다 하면은 요즘 지포 보는 맛에 삽니다. 우리 재밌습니다. 예. 국방에 대한 모든 지식을 우리 정대희님이 아주 잘해 주십니다. 멋집니다. 거의 뭐 설민석이랑 다를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국방본이 이 전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다시 알게 돼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 정말 멋있습니다. 네. 예, 송 대표님,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제 안보 위기 같은 게 이제 직면했을 때 국민은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책 마련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국민들은 즉각적인 반응과 또 대응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고, 예, 또 어떻게 그렇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위관리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관리 분야가 어렵기도 하고요. 보통 제가 실무에서 보면 특히 군에 계신 분들의 위관리도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수면 밑에서는 정말 노력하시고 정말 빠르게 상황 파악하시고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려고 노력하지만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은 군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 제가 보통 이제 4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침묵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관리하는 시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걸 미리 준비해서 실행 준비 기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상황은 홀딩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할 의사가 있다라는 표현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최초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상황을
우리의 프레임으로 먼저 상황을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론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이 상황을 규정하기 전에 우리가 규정해서 이후에 나올 우리의 핵심 메시지들이 우리 프레임 안에 살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먼저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와의 위기의 정의와 이 위기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간극을 줄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군은 별로 심각하게 안 보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은 별것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군은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적이 많죠, 사실. 세 번째는 창구를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훈련받지 않은 분들이 여러 채널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되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팩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곳을 살펴보면 군이 얘기하고 싶은 진실이 있고요. 언론이 원하는 진실이 있고요.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진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팩트라는 건 그 누구도 사실은 알 수 없거든요. 다만 그 상황에서 팩트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오버 커뮤니케이션이 나와서 오히려 상황을 더 망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 송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사건들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준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오늘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를 오늘 모신 것 같아요. 잘 모셨습니다. 역시 우리 섭외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만 잘 수렴해갖고 이렇게 얘기만 잘 들으면 군에 대한 뭐 편견 오해가 잘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자, 최 교수님.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또 분단국이고요. 또 남북 간의 또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더욱이 또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남북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교수님, 우리 군 입장 어떤 상황입니까? 남북 관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4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24시간 면밀히 이제 북한군 동향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핵심 요지고, 세 번째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송 대표님 말씀하신 상황 관리예요. 상황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사적 위기가 고조돼서 군사적 충돌로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 관리를 잘하는 문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건 뭐 장관님 직접 쓰신 워딩입니다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 이렇게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대국민 소통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좀 최 교수님이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국민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뉴스를 접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결국 뭐냐면은 좀 이렇게 약간 관념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세상은 보는 그대로 있는 거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냐. 근데 뭐 선분답 같기도 하지만 늘 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군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송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 그다음에 시적절한 타이밍 이런 것들, 예전과는 다르게 모든 뉴스가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전염병 같은 가짜 뉴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서 끊임없이 걸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주변국과의 관계, 국제정세도 사실 좌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국방정책상 사실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제 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우리 또 투명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안 문제와 투명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국방 문제의 특성도 그렇고요. 외교 문제의 속성도 그렇고 해서 이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능사인가라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 볼튼이 회고록을 냈잖아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담겨 있고, 뭐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 진위 여부 자체도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세계가 경악을 저는 하고 있죠. 거꾸로 보면 야 이게 국제 관계 속에서는 밝히지 않아야 될 게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오히려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상 간 협의 과정을 밝히는 것은 그 아주 기본도 못 지키는 것이다. 외교 관계의 기본을 상실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생각할수록 김 교수님 얘기가 정답인 것 같아요. 결국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우리가 정부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를 믿는다고요. 정부의 말을 따라가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네. 만약에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얼마나 이게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군의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군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이제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평상시에 잘 우리가 그걸 쌓아 나가야죠. 그게 국방부가 군이 해야 하는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우리 송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요. 이 문제가 상황 관리, 그러니까 북한이나 그 주변국의 상황 관리가 되지 않은 이상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위기라는 게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거고요. 그걸 관리한다라는 건 예측 가능한 상태에 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북 관계의 정세를 예측 가능한 상황에 놓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정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를 예로 들면 국민의 이런 굉장히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는 이유가 코로나 사태가 국민들이 보기에 예측 가능한 상황에 놓고 지금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실제로도 상황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상태에 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연예 뉴스 뭐 카더라 통신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국방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 국방에 대한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제 뉴스를 보는데 여기도 약간 가짜냐 진짜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말 그 국민들에게 정말 진실된 그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는 몸이 물리적인 그 우리 몸이 죽어가는 거지만은 지금 이 그런 인포데믹 그다음 가짜 뉴스로는 그건 뭐 보이지 않는 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SNS나 뉴스 뭐 기타 여러 그 채널이라는 게 결국은 1인 미디어 채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인포데믹 현상이 더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1인 스마트 기기 시대에 우리 군 장병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예전에 군 생활하고는 다르고 이 군의 문화가 다르고 또 내가 느끼는 현역 군인이 느끼는 문화 이런 그 스토리텔링들이 생산이 되면서 그런 어떤 이 가짜 뉴스, 인포데믹 그 엉터리 뉴스들과 그 나쁜 악성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좀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접근을 해야 이 나쁜 병을 때려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네. 국방 홍보원 채널들이 더 멋지고 정확한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또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사실 대국민 소통을 사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사실은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군부대 앞이라든지 또 국방부 앞에 뭐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시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갈등 상황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최 교수님? 어느 부처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정책을 이렇게 시행할 때 100% 만족한다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그 불만족하는 그룹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책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 그건 구제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재작년인가요? 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는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의 명예 회복이라든지 근데 군의 신뢰 회복도 연계가 되고요. 인권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군부대를 이전하라고 데모했어요. 제발 좀 이전하라고 데모했는데 지금은 군부대를 유치해달라고 이제 이게 데모하는 겁니다.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양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역 경제 입장에서 지역의 갈등이 막 시작된 거죠. 우리 쪽으로 와달라 아니면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하고 강원도 간에 최근에 이제 맺은 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 상생발전협의회예요. 이게 19년 12월에 이제 맺은 것인데 국방부하고 강원도하고 또 5개 군은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군입니다. 이렇게 맺은 것인데 이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생발전에 관련된 협의를 하는 회의다. 그래서 국가안보 측면하고 또 지역 경제 발전 측면하고 이것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네.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갈등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송 대표님, 국방 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 이걸 잘못 관리하면 자원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또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가 있어요. 효율적인 국복 방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국복. 네.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뭐 전문가들은 실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실험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 2017년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론화 과정을 저희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라는 건 이제 상대와 상대의 이익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이익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대부분 논쟁으로 가거나 토론으로 가지 못하고 언쟁으로만 계속 끝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 상황들을 그래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수기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참여형 대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수기제 민주주의. 예, 수기. 근데 국방 정책은 다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지자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또 협의회도 구성하고 상생 협력 많이 또 우리가 지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하고 있네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와 상생 소통 이거 중요한데 올해 국방부의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6.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상생과 소통이 잘 이렇게 결합이 돼서 지금 기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고 네, 있고 연중 지속되는 사업인데 6.25 전쟁 70주년 의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정말 70년 전 생각해 보면 아찔하죠. 그 사진들 뭐 생각해 보면 그렇고 뭐 한강다리 폭파된 거 넘어가는 모습, 그렇죠. 피난민의 모습, 헐벗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극적인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10위권의 경제 대국 이런 거면 대단한 것이고 전 중요한 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억? 이제 시대가 바뀔수록 자꾸 기억은 망각되는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슬로건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70주년 슬로건이 뭐냐면 기억의 불꽃
평화 번영의 횃불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상처를 평화 번영으로 승화시키자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됐죠. 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유해봉안 행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등중사 유영봉 외 147명은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명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영웅들이 먼 길을 돌아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대한민국의 품으로 대통령이 직접 맞았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용도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 포함해서 그 뭐 전승 행사, 특별 전시회 이런 것이 계속 구성이 되고 있고요. 연중 아마 이제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될 텐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이제 변수가 있어서 지역 축제랑 좀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예를 들면 청년 평화 뭐 이런 그 발걸음이 있어요. DMZ 걷고 하는 건데. 그거 좋겠다. 좀 꼭 가고 싶은데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때문에. 이제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김 교수님은 6.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업 관련해서 많이 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문화예술 콘텐츠는 어떻게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보태치는 해야 됩니다. 네, 해야 코로나19랑은 상관없어요. 예.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의미 있는 해야 되는 그 행사들이 있죠. 그 행사라는 게 그냥 행사가 아니라 우리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또 많은 행사들을 또 못하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것을 또 다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좀 더 시간을 갖고 계획을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어떤 이 비대면 상황, 특히 온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실시간 상황에서 우리는 이 디지털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디지털 미디어 이 트렌드 시대에서 우리의 6.25 70주년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 이것은 다음 세대한테 주는 콘텐츠이거든요. 그럴 때 문화예술은 어떻게 우리가 도구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제가 늘 그 다른 뭐 지자체나 관련돼서 컨설팅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술을 잘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것이 문화로 표현될 때 그게 이제 그러면 6.25 70주년의 역사를 새롭게 공유하는, 기억하는 그런 컨텐츠 국민 상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국민의 상품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의미 있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 실시간 국면,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것들 통한 그 상징적이고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러니까 메타포적인 어떤 것들도 좀 이제 그런 문화예술 행사들을 좀 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우리의 6.25 70주년을 알리는 그런 어떤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송 대표님 그러면 비대면 시대에 국민 소통은 어떻게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비대면 시대가 왜 왔는지를 보면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스무스하게 온 게 아니라 거의 반강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을 하고 싶어서 비대면을 하는 게 아니라 컨택트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비대면을 하는 이 상황이 앞당겨진 거죠. 굉장히 사실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이 상황들 때문에 컨택트 하고 싶은 의지나 니즈나 이런 행동은 관성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방송 촬영 현장이나 제작 현장에서 외부인들이 부대로 들어가거나 장병들을 밀집
한 상태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은 아마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통을 중단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네트워크나 잘 깔려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위문 공연들 같은 경우도 출연진들이 각자 뭐 연습실이나 따로 장소에서 촬영을 해서 옴니버스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네. 최근에 보면 장병들이 외부에 나갈 수 없고 훈련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학습의 의욕이나 자기 관리에 대한 의욕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국방TV가 장병들을 위한 학습의 컨텐츠나 자기 관리에 대한 컨텐츠를 또 제작을 해주신다면 네. 이런 비대면 시대의 장병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럼 생각이 있습니다. 위문 열차 우리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네. 방법을 찾아서. 네. 예. 국방홍보원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제 효율적인 소통 방안 또 효과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로서 국방홍보원, 국방 채널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 뭐 저와 관련된 분야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뭐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에서 또 소통이라는 문제가 지금 새롭게 또 대두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직면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하이 테크놀로지는 사실상 국방이라든지 의료 이런 쪽에서 늘 먼저 테스트되고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VR 가상현실 기술이라든지, 네. 그러면 조종사 훈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왜 그게 그 기술이 효과를 보냐면은 오감 그 체험을 해서 실제 조종을 할 때 그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은 그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의 그 미디어 기기들을 그 도구로 쓰는 소통은 그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영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교수님하고도 소통을 하지만은 오늘 그 향수를 저가 모바일 폰으로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센소리 리터러시, 예. 우리가 좀 미디어 리터러시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병사들한테 스마트폰이 간 이 시대에서 결국은 어떤 느낌을 주는 새로운 이제 앞으로의 그 군 문화나 국방부와 또 이 국민과의 그 공유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이 다양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느낌 문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고민하고 이 네. 강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이제 도약을 해야 될 단계 왔다. 그렇죠. 예, 송 대표님. 저는 그 강하고 든든한 군 장병들 때문에 이 평화가 유지되고 제가 안전하게 이렇게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네.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홍보원 같은 경우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한 군복 입은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문화가 한국에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이바지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다시 한번 그 홍보원 창설 70주년 축하드리고요. 네. 무엇보다 군 장병들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 홍보원이 됐으면 좋겠고 바람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제 국방 TV 또 국방 라디오, 국방일보, 요즘 뉴미디어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조금 더 그걸 좀 넘어서 그걸 넘어서 국방부 전체의 차원에서 그 소통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그 컨트롤 타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네. 군 장병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또 국방 정책을 알리는 프로그램, 네. 또 국민과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홍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일을 해왔는데 더 잘해라고 좀 책찍도 주시고요. 조언도 네, 주셨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70년간을 우리가 다 되돌아볼 수는 없지만 또 앞으로 가야 될 70년을 위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내 유일의 국방 종합 미디어 기관인 국방홍보원 걸어온 70년 되돌아봤고요.
앞으로 도약할 70년 또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요, 이런 힘찬 도약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네, 잘한 오늘 거예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